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무시무시한 배무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배무시, 배추, 무, 시금치 가격이 무시무시하게 올랐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명품 가방 옆에 끼고 다니면 우와 했잖아요. 요샌요, 배추 담은 장바구니 끼고 다니면 우와 한답니다. 또 예전에는 김치 안 먹는 아이 편식한다고 혼냈잖아요. 요샌 효자 났네 효자 났어 하고 꼭 껴안아주게 생겼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도부 만찬에 김치찌개 나왔다고 하던데 비싼 김치 남기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별다른 대화 안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9월 25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답답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분통 터지는 게요. 왜 요새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어제 새벽 광주에서 벌어진 사고 소식입니다. 듣고 나면요, 안타까우면서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하. 먼저 사고 당시 영상이 준비됐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흰색 승용차 한 대가요,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합니다. 빠르게 달리던 이 차량, 잠시 후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엄청난 충격의 파편들이 이렇게 어머나, 사방으로 어머나, 널브러지는데요. 어머나. 사고를 인지한 뒷차들은요, 어머. 비상 깜빡이를 켜면서 줄줄이 멈춰 서지만 세상에. 사고를 낸 차량은 조금도 멈추지 않고 빠른 속도 그대로 질주를 하더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저 정도의 충격이 난 큰 사고인데 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저런 엄청난 사고인데 저 가해 차량이 멈춘 게 아니라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그대로 질주해서 사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사고 미조치 도주인데 보통 사고 미조치 도주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나중에 붙잡고 보면 나는 사고 난 줄 몰랐다. 뭐라고요? 그렇게 변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저 경우에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저때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저 오토바이가 100m 이상 날아가서 그 화단에 그 꽂혀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저걸 어떻게 나중에 몰랐다고 뭐 발뺌을 하겠습니까? 근데 인근 상가 CCTV 영상을 보니까 저 당시에 그 가해 차량이 그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쭉 달렸다는 거 브레이크를 아니냐. 밟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다는 저 얘기가 인간 저 지금 제정신 되는 진짜? 것이고 그대로 쏜살같이 달려가서 저희 사람이에요 진짜? 저렇게 달려간 다음에 인근 도로 갓길에 차량을 버리고 운전자가 달아났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근데 저 오토바이에 두 사람이 타고 있었거든요. 어머나. 20대 남녀가 타고 있었는데 네. 뒷자리에 탔던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어머나 세상에. 운전하던 남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사망사고가 났어요 지금. 그런데 저 가해 차량 운전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내빼는 바람에 저 구호조치는 다른 시민분들이 하셨대요.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딱 소리가 나 우리 집 앞에서 엄매 이 소리가 뭔 소리다냐 하고 나와서 본 게 남자는 이쪽에 가 있고 여자는 저 가운데 가서 10분이나 있은 게 남자가 고개를 한 번 들대 한 3번 들었다 놓았다 하대 내 여자친구 죽었어 그더만 그러대 그 소리를 3번 하대. 어머나 세상에 이종근 평론가님 세상에 너무 안타깝고 지금 이제 너무 어떡해요 지금. 그 와중에 오토바이 운전하신 남자분, 이 피해자분 남자분은 여자친구분이 제일 먼저 걱정돼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사연을 듣고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20대의 이 남성은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새벽까지 배달을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을 하는 길에 여자친구를 뒤에 태우고 퇴근을 하던 길이었다고 세상에. 합니다. 쓰러져서 있으니까 이제 그 목격자들과 또 주변 주민들이 달려가서 어쨌든 자꾸 이렇게 어쩜 부추기고 하면서 어머나.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데
이 남성이 어머나 세상에, 이 오토바이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아이고. 네네. 진짜. 이 남성이 고개를 자꾸 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니까 이 주민들이 고개를 들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그 안도를 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계속 고개를 들고서 제 여자친구는 어머나. 죽었어요. 어머나. 어떻게 됐나요? 어머나. 하고 계속 물어봤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대답을 못 해줬고요. 어머나. 또 이 남성의 동료에 따르면 사고 이후로 전화를 계속 하면서 울먹이면서 여자친구가 위독한 상태다라고 계속 울었다는 겁니다. 어머나. 즉 아마도 여자친구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그냥 아프다라고만 알려준 것 같습니다. 뭐 세상에.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보세요. 지금 저 상황에서 저 충격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토바이가 이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가 100m까지 날아갈 정도의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고 당시 피해를 당한 운전자 남자분도 자신의 상태가 부상 정도가 심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도 하재근 평론가님 자기의 건강 정말 온몸에 극심한 고통일 텐데 자기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여자친구를 먼저 걱정했다는 게 너무 듣는 저희가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가슴이 먹먹해진다 진짜. 그러니까요. 제가 저 2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저 세상에. 오토바이가 자신의 저게 무슨 레저 수단 이런 게 아니라 생계 도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저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낮에 일을 하고 퇴근하는 길에 저렇게 사고를 당한 건데 세상에. 이렇게 엄청난 충격파가 미쳐질 사고를 당하고 나서 본인도 진짜 엄청난 고통을 느꼈을 텐데 그 순간에 정신 차리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내 여자친구 아우, 어떻게 세상에, 됐나요? 어떡해요, 그거부터 물어봤다는 진짜로. 것이 너무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데 저 진짜 무고한 20대 남녀 한 명 부상, 한 명은 사망 이렇게 만들어 놓고 브레이크 등이 점등되지도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 운전자, 저 가해자 정말 확실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가해 차량 운전자 진짜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용어를 다 쏟아내고 싶어 방송이라 차마 말 못하는데 저거 사람입니까? 저거 사람이에요 진짜. 이고은 변호사님 저 몹쓸 인간 아무리 현장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지만 지금 잡았겠죠? 아직까지 잡지를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분명히 잡힐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요, 경찰에서는 이 해당 차량에 차적 조회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명의로 가입돼 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서울의 한 유통업체의 법인 명의로 가입된 외제차였다는 이게 가해 겁니다. 차량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도 확보가 됐죠. 그리고 이 차량에는요,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 총 2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이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것까지 다 CCTV에 찍혔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경찰도 우리 팀에서는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 CCTV를 다 따서 지금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뭔데요? 이 사람들이요. 사고 발생 바로 10분 전에 또 다른 법인 명의의 차를 타고 질주하는 것까지 확인이 돼서 저는 조금 의심이 되는 게 당시에 마약류를 투약했거나 상당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10분 간격으로 다른 명의의 차를 타고 계속 직진을 했을까, 질주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이것들이 인간입니까? 이것들이 사람이에요 진짜? 진짜 사람 다음에 무슨 XX를 붙이고 싶은 마음에 진짜 이거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손정희 변호사님 왜 서울 법인 차량이 광주광역시에서 지금 저런 무모한 질주를 하다가 사고를 낸 거예요? 그게 이제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 차량이 광주에까지 와서 인명사고를 야기했고 소위 말하는 뺑소니로 도주한 사건인데요. 일단 법인 차량이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 그리고 실제 운행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단 경찰에서 확인한 바로는 보험 가입자의 지인이 이 차량을 운행했던 것까지는 확인이 됐다라고 하고 이 지인의 소재를 파악해서 빨리 이제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CCTV에 동선만 추적하더라도 이 사람들 어디에 와서 어떤 상태로 차량에 탑승했고 내렸는지 조만간 특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사고 운전자는 신속하게 압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정말 어처구니 없고 분노가 치미는 저 사고가 난 지 벌써 지금 시간만 따져도 수십 시간이 흘렀어요. 손정희 변호사님 저 인간들
반드시 잡을 거라고 믿는데 저 인간들이 지금 상황에서 무슨 마약도 음성 나오고 만약에 뭐 음주도 음성 나오면 처벌수가 약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인간들? 지금 적용되는 범죄만 특가법상 도주치사죄고요. 법정형은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굉장히 엄중하게 다스리는 죄이죠. 나아가서는 음주라든가 마약으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위험운전치사죄도 적용될 수 있고요. 현재 이 사건 발생 이후 수십 시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하더라도 체열로 파악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다만 우리가 김호중 씨 사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CCTV 블랙박스 주변 진술인들의 어떤 증거 또는 어떤 식당에 술을 먹은 모습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퍼즐을 맞춘다면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또는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라는 것을 입증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서는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과속을 통해서 사람을 들이받고 도망간 것인지 이 부분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아, 지금 어디선가 분명 방송을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자기들이 잘못한 걸 과연 언론의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분명히 관심 있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두렵다면 지금이라도 자수해서 그리고 정말 법의 처벌 달게 받는 게 그나마 정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그 고인과 유족에 대한 진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뉴스파이터 끝나고 저 몹쓸 인간들 자수했다는 소식 들려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분노가 치는 그런 사고였습니다. 제목을 보세요. 알쏭달쏭합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식중독이라는 거는 뭘 먹어야지 걸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먹지도 않고 어떻게 식중독이 걸렸을까 미스테리한 사건이죠. 어허. 자, 이제 한번 추적을 해보죠. 네. 때는 7월입니다. 어허. 7월 한참 더울 때 네. 속초의 한 해물찜 전문 식당으로 전화가 한 통화 걸려오는 겁니다. 자, 전화 내용 한번 듣고 오시죠. 네네. 네 명에서 방문을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요. 그 식사는 4명 전부 다 구토랑 설사를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병원까지 갔다 왔어요. 저 이제 서로 매장으로 연락을 안 하려고 했는데 맛있게 먹으려고 매장에 방문했다가 이러니까 생기고 하니까 좀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병원은 갔다 오신 거세요? 네, 병원 갔다 와서 좀 주사 맞고 약 먹고 해가지고 지금 많이 가라앉았어요. 근데 뭐 병원비 같은 경우는 뭐 약값 포함되어 있나 15,000원씩 해가지고 그 4명에 6만 원 나왔는데 그냥 그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생기고 하니까 좀 짜증이 나가지고 연락을 한 거죠. 보험 처리해드릴 테니까 진료비 영수증이랑 다 보내주세요. 자, 해물찜 전문점이래요, 이 식당은. 그리고 지금 식당 사장님과 거기서 음식을 먹고 구토와 설사, 탈이 났다는,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손님과의 통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 손님 얘기대로라면 그 음식을 먹고 탈이 막 진짜 제대로 나긴 났나 봐요, 손정희 변호사님. 이게 7월 달이니까 또 한 여름철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식당에서는 어찌됐든 우리 식당 와서 먹고 아프다고 하니까 그래도 성심성의껏 보상 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까 병원 다녀와서 구체적으로 15,000원씩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진료비 영수증 보내주시면 보험 처리 접수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네. 문제는 답장이 없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제시를 했는데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다 보니까 네. 이 식당에서 CCTV를 열어봤죠. 아하. 그리고 전날 4명이서 온 손님이 있는가를 확인했는데 문제는 4명이서 온 손님이 없었던 겁니다. 에? 아니, 갑자기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온몸에 소름이 약간 돋는 게, CCTV에 4명 온 손님이 없는데 무슨 뭐 귀신 얘기에 뭐예요, 이게 지금?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4명이 온 손님이 있었으면 그 손님인가 보다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보상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4명이 온 손님이 없었으니까 일단 이제 보상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 전화를 걸었던 그 남성이 이 식당 업주가 자기를 뭔가 좀 의심한다는 걸 눈치를 챘는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머. 그래서 연락이 안 온 거예요. 네. 이제 식당 업주는 뭐 다행인가 보다 하고 네. 이제 뭐 그렇게 일단락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근데 2달쯤 후에 네. 이 식당 업주의 부모님의 가게로 유사한 전화가 또 걸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당 업주 말고 부모님은 횟집을 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로 걸려온 전화 내용이 이랬습니다. 어허. 한번 들어보시죠. 통화 내용 네 들어보시죠. 어제 저녁에 3명에서 매장에 방문해서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를 한 3명 전부 다 구토랑 설사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병원까지 왔다 왔어요. 뭘 드셨어요? 대게랑 그 회랑 세트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머, 왜 그랬을까? 어머, 어제 여기 계단에서 넘어지신 분 아닌가? 네, 맞아요. 손은 괜찮아요? 다 다른 데나? 괜찮은데 그 이제 숙소가 아직 쉬고 있는데 거기 속이 부글거리면서 구토랑 설사가 이어지더라고요. 정원 배치는 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얘는 전부 다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니까 좀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탈났다고 전화 받아가지고 저기 몇 분이 오신 거세요? 4명이요, 4명. 남자 3분, 여자 1분 말씀하시는 건가? 네. 지금 보세요. 뒤에 다시 확인차 전화를 건 목소리는 우리 귀에 있는 목소리죠. 앞서 해물찜, 그러니까 이 횟집 사장님의 아들분이시잖아요. 그 아드님이 뭔가 다시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뭔가 수상쩍게 딱 드러났잖아요. 김묘석 기자님, 이 손님이라는 인간이 처음에 어제 저희 3명이 방문해서 회 세트랑 먹었는데 지금 아드님이 확인차 할 때 4명이나 했고 또 4명이라는데 또 그래서 1명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단 아드님이 통화를 하기 직전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 처음에는 의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아하. 해요. 왜냐하면 일단 3명이서 방문을 했는데 3명 모두 구토와 설사가 있었고 음식 가격의 50% 그리고 병원비, 약값 보상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제 오셔서 넘어진 분 맞으시죠? 몸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잖아요. 네. 실제로 진짜 넘어졌던 손님이 있었던 겁니다. 아하. 그런데 또 본인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네요. 거죠. 근데 아들이 다시 한번 통화를 하잖아요. 아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수상한 냄새가 폴폴 나는 겁니다. 아하. 3명이서 왔다고 했다가 4명이라고 왜 말을 바꿨을까? 아. 일단 의심이 되고요.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7월에 맨 처음에 그 해물찜 가게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식당 업주가 뭔가 좀 수상해서 춘천점에서 닭갈비 드신 거 맞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곳은 속초에 있는 맞아요. 춘천이 아니라 속초에 있는 해물찜 가게였거든요. 하하. 그런데 그 4분이서 오신 거 맞으세요? 라고 하니까 네라고 하고 거짓말한 건 아니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또 네라고 대답을 했단 야. 말입니다. 뭔가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손님이 약간 허술한 거짓말이 드러난 거예요. 네. 결국 식당 업주가 거짓말인 걸 눈치를 딱 채고 눈치를 챈 게 이제 손님도 드러났던 거죠. 딱 아하. 알았던 거죠. 네. 그러고 나니까 이 남성 전화번호도 차단을 한 채 하하. 그대로 종적을 감췄다고 합니다. 야, 캥기니까 이제 전화를 자기가 이제 차단도 하고 이제 잠적을 한 건, 잠수를 탄 건데 정말로 이 횟집 사장님의 아드님, 그러니까 처음에 통화를 했던 이 몹쓸 인간하고 통화했던 해물찜 사장님, 그분이 정말 기지를 발휘하신 거잖아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게가 속초에 있거든요. 저희 가게에 닭갈비라는 메뉴 자체가 없어요. 저희 춘천에 있지도 않고. 이제 거기서 이거 완전 사기꾼이구나. 여기서 지금 완전히 판단이 들었고 또 어이가 없죠. 근데 요번에는 희한하게 메뉴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메뉴 같은 경우는 뭐 검색하면 가게에 못 파는 집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또 이제 상습적으로 진화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게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보낼 수도 있을 거라고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어머니도 의심은 됐는데 이제 이게 진짜 맞나 아닌가?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한 글쎄 이게 덕분인지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해당 가게 상호 이름만 알면 이고 변호사님 거기에 메뉴가 그냥 쫙 나와 있잖아요. 근데 메뉴를 얘기하는 건 일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럼요. 그리고 이게 사기범들이야 수법이 날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남성이 부모님까지 당할 뻔했잖아요. 참을 수 없어서 이 가해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네. 경찰이 수사해 보니까 소름이 더 돋는 게 네.
이 남성 이름으로 고소고발이 더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나. 비슷한 수법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어허. 이 화면 보신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 있으면 네. 꼭 식당 내부엔 CCTV를 설치하시라는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아. 얼마 전에 제주에서 왜 본인 머리카락 손님이 그렇죠. 넣은 다음에 보상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화 받으시면 CCTV 설치하시고 정말 손님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른바 잔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실하게 사시는 자영업자분들 등쳐먹을까 생각하는 인간들요. 그 머리 쓰는 정신으로 그 노력으로 열심히 땀 흘리면 더 많은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인간들아. 제발 정신 차리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보세요. 김정은, 일단 우리가 아는 그 김정은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김정은의 경호에 이상이 생긴 걸까요? 먼저 지난 13일에 공개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쟁은 사전에 광고를 내고 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대는 오늘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즉시 일거에 적들을 억제해버리고 무자비하게 쓸고 나가 완전히 평정에 치울 수 있게 만반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자, 이 조선중앙TV의 보도를 보면 뭐 이제 그 늘 귀에 익은 우리의 그 북한 아나운서 목소리 육성은 나오는데 지금 저 장면에서 이제 눈길 가는 건 뭐 북한 군인들이 사격 훈련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김묘성 기자님, 김정은이 직접 뭐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네요. 그러게요. 왜 저런데요, 진짜? 특수작전부대의 훈련장을 시찰하는 모습인데 조금 더 적극성을 띈 모습이 많이 비춰진 그런 영상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총을 들고 사격 포즈를 취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더욱 눈에 띈 건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경호원들, 이 경호원들의 모습이 좀 이전과는 사뭇 달랐는데요. 어허. 사실 경호원 하면 양복을 입고 아. 귀에 무슨 이어폰 같은 걸 끼고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을 주로 확인할 수 뭐 있는데 선글라스도 필요하면 끼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날은요. 완전 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소총을 들고 있었고요. 네. 또 양복 대신에 이렇게 머리에 헬멧도 쓰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일촉즉발 상황 생긴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심지어는요. 실탄 사격 훈련을 할 때는 군인들 뒤에 이렇게 길게 늘어서서 경계 자세를 취했는데 네. 총구를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또 일부 경호원들은 방아쇠에 손가락까지 걸고 있는 모습이었으니까 밑에서 아래에서 사격 훈련하는 북한 군인들은 정말 벌벌 떨면서 과연 사격 훈련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격 훈련 중에 혹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돌발 상황에 즉시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도로 많이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김묘성 기자님 설명 듣고 보니까 이종건 평론가님, 네네. 저런 비슷한 모습 아마 시청자분들은 해외 뉴스, 특히 미국에서 어떤 학교에 또는 대형마트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지 경찰들이 출동했을 때 보통 총구를 저렇게 아래로 향하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저 비슷한 모습 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이게 굉장히 일촉즉발 상황 이런 거예요. 좀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김정은이 이 행사에 나갔을 때 총든 경호원들을 가급적 카메라 뒤로 숨깁니다. 이유는 뭐냐면 총을 들고 김정은 위원장 옆에 이렇게 비상 상황을 연출하면 주민들이 동요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동요하면 선전 효과가 반감되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첫 번째 원칙이 카메라 바깥에 있거나 아니면 총을 들지 않거나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경호를 해왔는데, 네, 이번에 왜 그래요? 지금 그러면? 완전 무장을 했다는 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전 효과를 지금 어느 정도 희생시키더라도 완전 무장을 해야만 하는, 이렇게 경호를 해야만 하는 특수한 사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 뭔가 상황의 변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뭘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내부 상황은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일단 북중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식량 가격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압록강 유역의 수해가 아직 복구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다 벌써 동절기로 접어들거든요. 따라서 여러 가지 통치 이상 징후들, 민심 위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호 강화로 이어진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회성인지 아니면 향후에도 계속 경호 상태가 바뀌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도 북한의 내부 상황이 안팎으로, 그러니까 대외 관계나 지금 내부 상황으로도 심상치 않은 이 요소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재근 평론가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부분은 사실 자기를 위해서, 김정은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는 지금 군인들의 사격 훈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군인들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지금? 원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용하지만 동시에 군대를 항상 두려워하죠. 그러네요. 나를 칠 수도 있는 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통치 자체가 원활하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통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식량 사정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그 안 좋은 와중에 지금 또 최근에 압록강 유역에서 엄청난 수해가 벌어졌고 또 뭐 북중 관계도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북한의 뭐 일부 특권층은 잘 살지 몰라도 뭐 일반적인 그 국민들의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혹시 이러다가 누군가가 불만을 가지고 나한테 어떠한 그 이반된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불안감을 가지게 돼서 더군다나 저기는 총기가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언제 누구라도 나한테 총구를 돌릴 수 있다. 이런 불안감에 저렇게 조금 과도한 경호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저기서 자기가 직접 소총을 사격하는 자세도 취하긴 했지만 어쨌든 저 보도를 손정희 변호사님, 조선중앙TV 보도를 북한 주민들도 이제 대다수 볼 거 아니 이제. 그러면 보세요. 김정은도 눈길 가겠지만 김정은 옆에 이른바 신스틸러가 됐잖아요. 저 경호원들이, 무장한 경호원들이. 그러면 보세요. 저 무장 경호원들이 총구에 손가락을 방아쇠에 걸고 있다. 그러면 저거 모습 보면서 뭐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네? 막 좀 그런 걱정할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북한 전문 매체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뒷말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따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진들을 보고 국경 지역 주민들은 혹시 특수정군이 두려워서 더욱 철저히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예병력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예기치 않는 사태가 벌어질까 봐 불안해서 데리고 나온 것이다. 이런 반응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내적인 불안함이 엿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단체 사진 찍은 것 좀 보여주세요. 혹시 저 김정은 경호, 글쎄요, 뭐 호칭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경호 부대인지 경호 뭐 천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경호하는 담당하는 부서가 저 군인들 옆에, 김정은 옆에 단체 사진 찍으러 올 때 혹시 이종근 평론가님 일일이 한 명씩 검색대 통과시킨 거 아닐까요? 이거 혹시라도 금속제 뭐 갖고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검색대 통과하고 통과된 저기 군인들 옆에 세워서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만약 그런 지경까지 간다면 그야말로 정권은 흔들린 징후일 겁니다. 저 경호부대고요. 저 경호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과정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검증에 거쳐서 경호부대원으로 지금 옆에서 호위를 하고 있어서 그 정도는 지금 믿는데 만약에 그 정도도 못 믿는다 한다면 그야말로 진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김정은이요. 귀가 있다면 하늘이 무서운 줄 알고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들어야 될 거예요. 이게 자업자득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 주민들도 눈과 귀가 있고 생각이 있는데 김주애라는 그 어린 딸을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입히고 행사의 가운데 앉히고 그러면 북한 주민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할까요? 속으로 정말 부글부글 끓죠. 식량난인데 김주애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주민들이 생각했을까? 정말 자업자득이란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필담으로 도와드린다. 필담이라면 여러분 아시면 이게 뭔가 쓰는 거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뭐 필담으로 뭘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13일에 서울 중랑구양 금은방에 어떠한 그 여성 손님이 들어온 거예요. 네. 들어와서 골드바를 주문했습니다. 어머나. 근데 금은방 사장님이 보기에 그 주문한 손님이 뭔가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쥐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어둡고 초조해 보이면서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저 손님이 혹시 무슨 범죄랑 연관된 게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 아주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어허.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당시에 네. 저 금은방에 여자 손님이 쓱 하고 들어옵니다. 네. 휴대전화를 한 손에 들고 있는데 네네. 골드바를 딱 주문하는 거예요. 네. 그런 그 후에도 뭐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장님이 노트에 말을 건 게 아니라 노트에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글자를 손님한테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도착했거든요. 네. 경찰도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노트에 글씨를 쓰면서 필담으로 여성하고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필담을 나눴던 이유가 뭐냐면 네. 바로 저 여성이 알고 보니까 자기 딸을 납치했다면서 어머나. 골드바 구입을 요구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하고 통화 중에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는 처음에만 이 상황 설명 듣고는 너튜브 영상 재밌는 거 요즘 드라마 많으니까 이거 절대 안 해. 나 지금 정주행할 거야. 나 이거 드라마 계속 봐야 되니까 이거 계속 보면서 골드바 살게요라고 뭔가 필담으로 나눈 줄 알았더니 이고은 변호사님 그런 상황이 아니었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천만다행히도요. 이 금은방 사장님의 기지가 이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장님 이게 보이스피싱이지 어떻게 하셨어요?라고 그러니까요. 물어보니까 이 여성이 탁 들어오는데 낯빛이 어둡고 뭔가 당황스럽고 느낌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방은 사실은 어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느낌으로 이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느낌으로 직감을 해서 금은방 안에는 딱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 신고 버튼을 딱 누르고 경찰이 왔던 거예요. 네. 근데 아까 평론가님이 얘기했듯이 필담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이 사장님 진짜 대단합니다. 이 소리로는 네 포장됐습니다. 이렇게 마치 이 금은방을 그 골드바를 포장해 주는 것처럼 이 전화기 넘어 이 조직원이 딱 들으라는 것처럼 해서 골드바는 넣지 않은 상자를 예쁘게 포장을 해줍니다. 어허. 그리고 경찰도 대단한 게 또 티를 내지 않고 필담으로 딸이 무사하게 집에 있다라는 것까지 경찰도 야. 이 기지를 발휘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 금은방 업주분께서 그리고 경찰분도. 근데 보세요. 손정희 변호사님. 이렇게 뭔가 필담으로 위기는 막았지만 그런데 요즘 보면 보이스피싱 이런 범인들도 이 인간들도 뭔가 진화하잖아요. 뭔가 자기가 지금 포착됐다는 거, 정체가 드러났다는 거 좀 느낌새를 알아챈 거 아니에요? 지금 내뺀 거 아니에요? 일단은 딸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은 놓이지만 결국 이 사기 범죄를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금하고 이 가방 시키는 대로 골드바가 마치 들어있는 것처럼 종이 가방을 위장해서 실제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 갑니다. 가셨나 보네요, 뭐 영상에. 가만 혼자 간 게 아니라 네. 당연히 경찰들이 같이 뒤에 따라 붙으면서 아하. 신변을 보호하고 이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기 위한 저 준비를 했던 인간이죠. 것이고요. 아하. 다행히 낌새는 느꼈지만 그래서 도망갔지만 뒤에서 뒤쫓았던 경찰들에게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모두 검거됐습니다. 야, 근데 저 인간이 제가 아까 지금 가방 이렇게 X자로 메고 통화하는 인간이 그 인간이 빨간 원 안에 있는 인간. 근데 보세요. 검거될 때 지금 보셨죠? 검거될 때 고개를 뒤로 여쳐요. 뭔가 장탄식을 하는 것 같아. 이종근 평론가. 어찌 알았지? 나가 걸릴 줄 몰라. 보세요. 아이고, 저 인간, 저 뭐 없으니까 저걸 후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반성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나 경계를 했을 겁니다. 혹시나 혼자 올까 아니면 경찰을 데리고 올까. 그런데 이 지금 조직원은 혼자 오는구나라고 안심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그 물건을 딱 입수하고 네.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이고 내가 지금 경계를 허술하게 했구나. 네. 경찰들이 이렇게 함께 온 걸 내가 몰랐구나라는 그런 탄식이 지금 바로 장면에서 나타난 거죠. 정말 금은방 사장님이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남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뭐 바쁜가 보네. 골드바 사러 왔으면 아이고 오늘 물건 많이 팔겠다 하고 그 생각에만 집착했다면 저 여성분의 어려운 상황, 딱한 상황을 그냥 흘려보냈을 수도 있는데 매 눈으로 관찰하시고 신고까지 해주시고 검거까지 해주셨으니
정말로 감사장을 경찰이 안 드릴 수가 없을까요? 정말 이런 분이 바로 시민이 곧 경찰이다. 표본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금은방 업주분께 저희가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니 빗물들이 치는 차로 빗물들이 치는 차에서 나와도 시원찮을 판에 왜 거기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김묘성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폭우로 인해서 빗물이 들이치는 그 차량 안으로 기어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허.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어허.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네. 갑작스런 폭우로 차가 미끄러진 것 같아요 라는 신고 내용 112에 접수가 어머나, 됐습니다. 저기 있네, 뭐뭐뭐. 현장에 출동을 해보니까요. 도랑에 빠진 차량이 뒤집힌 채 그야말로 전복돼 있었는데요. 네. 차 안에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한 채 거꾸로 매달려서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그럼 상황이었습니다. 어떡해요? 그런데요, 차문이 안 열립니다. 어머나. 그래서 창문을 통해 운전자 구조를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데요. 아이고. 안전벨트를 풀기 위해서 손에 든 무언가로 벨트를 끊어내고는 차 안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의식을 잃고 있는 운전자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영상으로만 봐도요 1분 1초가 다급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는 게 확 느껴지는데 지금 보세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 차량이 지금 막 비가 오는 날씨인 건 구전 날씨인 건 알겠어요. 어쩌다가 저렇게 뒤집히는 사고를 났을까요? 저게 지난 11일에 전남 순천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70대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추석도 되고 했으니까 산소를 찾아간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 자동차를 타고 산의 인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산의 인도가 진흙탕으로 변한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후진으로 내려오다가 빗길에 차가 구른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떼굴떼굴 굴러서 이 도랑에 처박힌 겁니다. 어머나. 거꾸로 전복이 됐는데 그때 차량 운전자는 이 발이 운전석에 끼어서 어머나. 거의 막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로 안전벨트에 거꾸로 매달려 아마 있었던 또 거예요. 피도 안 통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 어머. 상황에서 자동차로는 막 이 또랑물이 막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고 그때 경찰이 도착했는데 네. 경찰이 막 불러도 운전자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던 겁니다. 아하. 그때 경찰이 문도 열리지가 않고 근데 경찰이 순찰차 차 키에 레스큐 미라고 하는 도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레스큐 미를 이용해서 저 차량의 그 유리창을 딱 때려가지고 네. 유리창을 깬 거예요. 아. 이렇게 기어 들어가서 저 운전자를 안전벨트를 끌어내고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레스큐미 아마 예전에 뉴스파이가 소개해드린 게 있는데 버튼을 창문에 대고 버튼을 누르면 그 엄청난 압력으로 팍 유리창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 수 있는 장치인데 그 장치가 있었던 덕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진흙탕 된 림도 그러니까 숲길이에요. 거기를 차가 후진하다가 미끄러지고 구른 거예요.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앞서 보셨죠? 경찰이 어쨌든 차 문을 열고 저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잖아요. 자, 출동한 경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상황이 급박해가지고 신속하게 레스큐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유리창을 깨고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이 끼고 전복된 상태면 다리가 골절이 왔을 수도 있고 함부로 이제 그 좁은 틈 사이로 그 요구조자를 꺼내다 보면 더 다치게 할 수 있고 외관상으로만 괜찮을 수 있을지언정 어떠한 그 병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일단 의식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이어가서 계속 이제 기다렸죠. 현장에서 의식은 찾고 어제도 통화를 해보니까는 잘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사실 첫 영상 보셨을 때 시청자분들은 아니 그 어렵게 그 차문 유리 깨고 좀 문 열고 들어갔으면 얼른 저 운전자를 빨리 꺼내고 구호 활동을 해야지. 저기 왜 경찰은 저기 차 안에 머무르고 있지 태연하게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1993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993년 이전에는 네. 저런 상황에서 그대로 꺼냈어요. 그런데 1993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아나 여객기가 목포에서 추락을 했어요. 아하.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헬기가 네. 운반을 하는데 헬기가 작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그런 부상자들을 헬기 안에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와이어에
상태 그대로 해서 들고 이 안전한 장소로 이송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척추를 다친 그런 환자들, 부상자들을 그대로 와이어에 옮기는 바람에 다수의 부상자가 척추 마비, 어머나. 하반신 마비를 일으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이 차 안에 이렇게 낑겨서 있는 사람을 척추가 다쳤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억지로 끌어내리면 어떻게 됐죠? 네. 척추에 더 큰 지금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2차 가해, 2차 피해를 입을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경각심이 일어서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119나 혹은 의학 전문가가 오기 전에는 네. 억지로 어떤 환자를 운송하거나 어떤 이 상태를 변경시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경각심,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게 평소에 훈련받고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교육받은 매뉴얼의 힘인 것 같아요. 정말 이 경찰분 저희가 칭찬 안 해드릴 수 없죠. 바로 전남 순천경찰서 남도 파출소의 김태균 경사님과 동료 선후배 경찰분들인데 정말 잘한 일을 하셨어요. 이 현명한 대처 덕분에 운전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김태균 경사님이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에게 꼭 당부의 말씀을 전해 오셨어요. 그게 뭐냐? 이 열쇠고리처럼 갖고 다닐 수 있는데 보신 것처럼 차 유리에 대고 저 버튼을 누르면 엄청난 압력으로 그리고 세기로 저렇게 차 유리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상황, 왜냐하면 폭염 때 아이가 차에 갇혀 있거나 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레스큐미를 사용하면 큰 어떤 위험 없이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안전하게 차량 안에 있는 분들을 구조할 수 있대. 그래서 김태균 경사님이 전해온 말, 가정에서 레스큐미 하나 정도로 비상 안전 장치로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전해 오셨으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가족을 많이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 꼭 이런 점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균 경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자, 아이유 씨 하면 우리가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죠. 가수로도 또 배우 활동도 많이 하는데 아이유를 탓할 게 아니었다. 대체 이 알쏭달쏭한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최근에요. 축구장 잔디 이야기와 가수 아이유 씨의 콘서트 이야기가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뭔가 기사가 뒤섞인 그런 이슈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 논란에 대해서 지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논란의 중심에 섰던 건 일단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장 잔디 상태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축구장이니까 누가 잔디를 가장 잘 알까? 바로 축구 선수들일 거잖아요. 그러겠죠. 이곳에서 경기를 뛰었던 손흥민 선수가 이 잔디를 두고 한마디를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네. 그라운드 컨디션이 원정 경기가 좋다라는 게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팀에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볼 컨트롤 하는 데도 있어서 어렵고 드리블 하는 데도 있어서 어려운 상황들이 나오면 팬분들의 눈에도 저희가 좋은 경기, 빠른 템포의 경기를 못하는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홈에서 할 때만큼은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빨리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때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월드컵 3차 예선인데 팔레스타인, 우리보다 피파 랭킹이 한참 떨어진 팔레스타인, 그것도 홈 경기예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인데 그때 어땠어요? 결과 0대 빵 대 빵 무승부였어요. 최악의 경기로 막 엄청나게 비판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저 때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저 팔레스타인 원정 가야 되는데 그 원정 구장이 더 좋대요. 이게 쉽게 말하면 돌려까기를 한 거잖아. 상암구장 잔디가 왜 이래? 라고 직접적 말한 게 아니라 돌려까기를 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저 얘기를 한 건데 저 손흥민 선수 이야기 이후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그 잼버리 대회 이후로 축구 팬들이 계속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 문제를 제기했었거든요. 네. 이 잔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경기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그 아시아 월드컵 예선에서는 우리나라가 강팀이잖아요. 네. 막 손흥민, 이강인 선수 있잖아요. 네. 화려한 기술을 뽐내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다른 나라가 주로 밀집 수비를 하잖아요. 네. 잔디 상태가 안 좋으면 기술이 좋은 우리나라가 불리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팀이 유리해지고. 네. 그런 상황을 축구 팬들이 계속 얘기했었는데 축구 선수는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 여름에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 상태 안 좋다라고 5일 간격으로 2번 했습니다. 그 얘기를. 네. 그러니까 축구 팬들 난리가 나가지고 거봐라 지금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경기를 제대로 못한다. 네. 이런 상황이 돼서 네. 난리가 난 결과 네. IOC한테 불똥이 튀게 됐는데. 왜요? 왜냐하면 그 지난 주말에 IOC 공연이 진행이 됐거든요. 상암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IOC 공연이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거 안 그래도 잔디 상태 이렇게 안 좋다는데 또 무슨 공연을 하느냐라면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IOC 공연을 취소해달라는 민원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또 IOC 팬들은 거기에 대해서 막 반발을 한 거예요. 논란이 이어지다가 서울시가 네. 이걸 취소를 할 경우에 주최 측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또 콘서트를 보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네. 콘서트는 예정대로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콘서트를 했더니 아하. 10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네. 운동장에 좌석이 있었고. 네. 근데 IOC 측에서는 잔디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이힐 착용을 자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네. 공연 당일에는 잔디 보호제도 설치를 했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일단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손정임에서 일단 IOC 입장에서는 공연도 팬들과 약속이니까 일단 최소한의 어떤 안전장치는 최대한 마련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콘서트를 취소하는 일이 또 간단치만은 않은 일이고 네. 또 잔디를 보호해야 되는 이중적인 어떤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 와중에 좀 주목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뭘까요? 서울시 시설공단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성건 의원이 이제 받아서 공개한 자료인데 네.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다수의 문화행사라든가 스포츠 행사를 하잖아요. 네. 그 대관료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봤더니 네. 일단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올린 수익만 82억 500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0억이 훌쩍 넘는 숫자인데 네. 일반 행사로는 36억이 넘고요. 또 네. 콘서트 24억이 넘는데 그중에 이제 이명웅 씨도 콘서트를 열었었죠. 그러네요. 그 수익료가 14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경기로 FC 서울 11억 그리고 국가대표 A매치도 한 9억 상당히 이르렀다는 것인데 네. 사실은 80억이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익이죠. 그렇죠. 그런데 저 보세요. 82억 넘는 돈을 1월 달부터 8월 달, 지금 9월 달 건 치도 않은 거예요. 지금 9월에 IOC가 공연했으니까. 지금 8월 달까지 82억 넘게. 그러면 저거를 이고은 변호사님, 상암 월드컵 경기장 저 관리하는 주체가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저 수익을?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위해서 이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비용을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 해당 자료를 또 분석을 해보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축구 경기를 위해서 이 주최 측에서는 얼마의 비용을 쓸까도 또 비용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새로 심을 잔디에 1억 5,300만 원, 또 잔디 보호용 인조 매트에 1,900만 원, 또 농약 및 비료 5,100만 원 등등등 해서 막대한 수익 82억 원 이상을 벌었잖아요. 근데 축구 경기, 이 경기장 관리를 위해서 지출한 지출금 올해 1월부터 8월 동기간 2억 5,327만 원.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서 이 경기장을 이제 계속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썼다는 금액 치고는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손흥민 선수가 괜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82억을 벌었는데 8월 달까지 8개월 동안 82억 벌었는데 고작 잔디 관리 2억 5천 썼다? 나머지 돈은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이종근 평론가님. 나머지 돈도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경기장과 월드컵 경기장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 쓰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10곳에 지금 그 경기장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적자예요. 수십억씩.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이 사실 승자의 저주라고 하잖아요. 월드컵을 뭐 유치하거나 올림픽을 유치하면 그 다음에 그때는 좋았지만 네. 수십 년을 계속 적자를 계속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는 이야기하지만 서울은 흑자예요. 처음부터 흑자였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경기장 자체가 복합문화 공간이거든요. 그 안에 쇼핑몰도 있고 또 영화관도 있고 그래서 일단 그 자체로도 수익이 나는데 저도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것처럼 잔디 관리에 너무 적게 쓴다. 아하. 경기장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경기장으로서의 쓰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반성하는 모습, 좀 개선되는 모습 좀 기대를 해볼게요.